나는 돈을 너무나 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12살 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고 2년 후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인신매매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친어머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두 명의 여동생도 팔아버리고 이미 팔려가서 임신 중이던 어머니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낳은 아이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사악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연쇄 사건을 저지르고 조직을 조종하여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자 펑미아오지 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6년 9월 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시성 산양현입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웠고 집안은 어머니 혼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지에서는 곡물이 생산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아지와 그의 아버지는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9살 때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서 아지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살이 된 아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중 그는 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지는 즉시 동의하고 그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인신매매범의 차였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범은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의 그를 허난성의 한 가정에 아동 노동자로 팔았습니다. 아지는 인신매매범이 돈을 세며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아동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깐 졸기라도 하면 채찍질을 당했고 매일 5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고용주는 자주 며칠씩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금세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후 14살이 된 아지는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고용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지는 구걸하며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과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냉담함과 계속되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지는 쓰레기를 주워가며 그걸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가난 때문에 생긴 일이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면 되잖아. 16살의 아지는 자신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인신매매범은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구걸해도 돈이 안 되니 차라리 나도 인신매매범이 되자. 이성을 잃은 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팔아넘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의 속임수 방법을 어머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출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장수성에 가정부를 구하는 집이 있는데 월급도 높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되며 환경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지가 선택한 구매자는 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구매자와 아지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웃으며 상대방이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아지는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번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중국에서 한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지는 매우 기뻐하며 웃었고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1년 내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지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저지른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돈을 벌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몇 근의 고기를 사서 가족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묽은 죽조차 먹기 힘들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큰돈을 벌려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12안을 주면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는 어머니에게 친여동생이 주주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지는 돈을 몰래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때때로 배가 고파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도 그는 절대 돈을 꺼내 먹을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가 어머니를 팔아버린 지 1년 반이 지나자 아버지는 집안의 적막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아지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부자 간에 자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의 여동생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지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가면 자신이 어머니를 팔아버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미 팔아버리고 돈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지는 초조해하며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여동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들이 집에서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 여동생 둘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해 본 후 그 말이 맞다고 여겨 아지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지의 아버지는 이것이 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아지는 여동생들을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를 팔았던 구매자를 찾아가 다시 높은 가격에 여동생을 그 노총각에게 팔고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그는 또다시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되찾아온 후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신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으며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실종된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아지가 그녀들이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매자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는데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지는 이 이복 동생도 팔아버려 600위안, 약 11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아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집에서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출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팔아 번 돈을 여비로 사용하여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일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해 키가 158cm에 불과하고 체중도 50kg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아라고 주장하며 여러 곳에서 도제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지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몇 가지 기술도 배웠습니다. 1989년 23살의 아지는 친구의 소개로 주주현 신자이 향의 한 외로운 노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왕젠후이였고 그는 아지를 매우 아꼈습니다. 왕젠후이는 아지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겼고 자전거 수리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아지의 이름을 왕홍더로 바꿨습니다. 노인은 아지가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잊고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지는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 이름은 그가 마침내 평범한 삶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수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젠호이는 아지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모은 저축을 아지에게 맡기며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아지는 다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왕젠호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했을 때 아지는 상징적으로 5위안, 약 950원을 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우 상심하여 그 후로 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990년 아지는 주즈현에서 호씨 밑에서 일하던 중 호씨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후씨는 아지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아지를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아지는 여자친구를 속여 함께 도망쳤고 자전거 수리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지의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리만으로는 아지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한 아지는 다시 나쁜 생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납치해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능력이 있고 그의 생활을 돌볼 수 있으며 그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겨우 1살 된 막내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지는 아들을 팔 때도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는 남겨두었다가 커서 자신을 부양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물었을 때 아지는 대충 거짓말을 지어내어 아내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린 아이의 돈은 금방 두 사람에게서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주변에 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지는 계속해서 납치 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아지는 산시성의 불법 금 재련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가 조금의 돈을 벌었지만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퉁관이라는 곳에 금이 많고 현지 사람들이 모두 금을 재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지는 현지 금 재련업자들을 노리기로 하고 조직에서 대담한 세 사람을 찾아 함께 다른 사람의 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사람은 매우 교활해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빨리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들은 자주 도둑질을 했고 2년 넘게 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지는 더 사악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자. 어차피 여기 집집마다 돈을 숨겨놓고 있으니. 1997년 아지는 자오샤오쥔, 왕텐싱, 장젠, 자오샤오빈 등과 만나 금 재련업자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으로 강도와 여성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자세한 상황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딩윈하오, 수샤오핑, 그리고 스천 출신의 고츠와 함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새로운 조직은 퉁관현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여성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지만 아지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범죄 성격을 단순한 강도에서 살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원칙은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후 반드시 피해자와 관계를 갖고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8일 새벽 1시경 아지 일행은 한 가정집에 도착하여 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집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얻어낸 것은 반쯤 새 것인 노란색 재킷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아지는 얼굴을 가리고 마을의 또 다른 가정집에 갔습니다. 그는 집안의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재빠르게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히고 이 부부를 침대 시트로 묶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롱에서 현금 100여 안을 찾아내고는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전체 과정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3월 31일 새벽 2시경 몇 명의 악당이 한 마을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대신 세안제, 백주 한 병, 땅콩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이들은 옆집으로 가서 철망치와 나무막대로 집주인 부부의 머리를 때려 두 사람 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곡물 장식장에서 소량의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범행 현장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1998년 7월 20일 아지는 동료 3명과 함께 어느 농가 밖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몰래 뜰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1살 된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지는 집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집안에 있던 20위안의 현금을 챙긴 후 동료들에게 떠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시성에서 가장 큰 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1살 된 아기까지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아지를 체포하고 아기를 살해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없는데 그가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아지는 피해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번 범행도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가족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비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원들이 반복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성공하면서 단 10일 만에 그들은 1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산시성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지는 매번 범행 후 시간을 내어 복귀하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각 성의 경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지는 경찰이 협력하는 동안 단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몇 명과 함께 허난성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아지는 범행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원들이 허난성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신속한 탐색 끝에 한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8년 8월 4일 그들은 익숙한 수법으로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00위안 약 1만 9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아지는 떠나기 전 동료들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집주인 남성의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지는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를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의 계략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동료들조차 그를 화나게 하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도 납치할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아지의 단원 중 고츠라는 멤버는 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4명이 산시성 경계에서 연속으로 4번의 범죄를 저지른 후 아지는 잠시 멈추기로 하고 단원을 해산했습니다. 당시 아지는 우회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첫날 밖으로 물을 길러 나가려던 아지는 문을 열고 웃고 있는 고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가 자신의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고츠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지는 전례 없는 위협을 느끼고 고츠를 제거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달 동안 쉬려고 했던 아지는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고츠와 함께 동료들과 다시 합류해 범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아지는 동료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고츠를 제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곧 아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8년 3월 31일 단원 4명이 다시 합류한 후 아지는 다른 2명의 동료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2사람에게 고츠가 매번 물건을 몰래 숨기고 이제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경찰에 정보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3사람은 즉시 고츠를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한 가정을 목표로 정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아지는 몰래 고츠를 부엌으로 데려가 식용유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이 기름도 싸지 않아. 고츠는 아지가 자신을 생각해준다고 여겼지만 그 기름이 그의 마지막을 위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사람은 밤을 틈타 도망치다가 깊은 도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지는 다른 2사람에게 신호를 보냈고 3사람은 함께 돌을 들어 고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 아지는 천천히 고츠의 몸에서 식용유를 꺼내 반은 고츠의 몸에 부었고 나머지 반은 나무에 매달아 병뚜껑의 구멍을 통해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후 아지는 고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다 타고 나서 고츠는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츠를 제거한 후 아지는 나머지 2명에게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는 여러 지방에 방언을 구사할 수 있어서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지는 반복된 범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금, 은, 보석과 현금만 훔치고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아지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해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체액을 남기지 않는다. 구성원 간에 서로의 정보를 캐묻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구성원이 체포되어 자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행 도구와 가면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아지 일당은 매우 높은 빈도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즉시 차를 타고 6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사건의 간격은 24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는 아지가 일당을 데리고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쾌감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지가 사후 처리를 맡으면서 일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허난성과 산시성의 경계에서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일당은 산시성으로 돌아와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천위안 약 19만 원을 강탈했으며 여주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일당은 다시 3명을 해치고 강도질을 시도했으나 이웃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돈을 훔치지 못한 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일당을 데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마음의 짜증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인근 마을의 또 다른 가정을 찾아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아지는 범행 빈도에 따라 집주인의 성기를 잘라내어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동료는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을 보고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발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200유안, 약 3만 8천 원을 챙겨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8월 20일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3천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한 후 기분이 좋아진 몇몇은 땅굴을 파고 이웃집에 들어가 그 집도 털었습니다. 11월 6일 그들은 산시성 지역의 전병 가게를 노렸습니다. 몇 명은 한 가족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2천위안, 약 38원을 강탈했습니다. 몇 차례의 범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그들은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의 병적인 동기도 점차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강도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사람을 해치며 즐기기 시작했고 목표는 100명이었습니다. 11월 8일 일당은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5일 허난성 이천현에서 2명을 해치고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6일 60km 떨어진 곳에서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90위안, 약 17,000원을 강탈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생기를 잘라내어 현장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12월 18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3명을 해치고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20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천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단 1년 만에 7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아지 일당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속적인 범죄의 성공은 아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연쇄 사건은 산시성과 각 지방의 공안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심지어 중국 국가 지도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는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며 출동 인원은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형사 기술은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건이 조사와 수색에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아지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지만 분명히 누구도 영원히 운이 따르지는 않으며 특히 연쇄살인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일당은 허난성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주인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옆집 진료소에 난입하여 3명을 살해했고 여주인은 역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지는 강탈한 돈을 들고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 자신도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반성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성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경찰은 여러 성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형사 전문가들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마침내 경찰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실마리는 1999년 1월 아지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단서로 경찰은 아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맞서고 싶었고 자신의 범행 속도만 빠르다면 경찰을 이기고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아지가 다음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2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아지는 이미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탔을 것입니다. 아지는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단식하며
이후에는 거품을 물고 아픈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국장 유신생은 그의 속임수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지를 신문하며 아지에 남아있는 인간성을 이용해 그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아지는 평생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잘 대해주었습니다. 결국 공안국장 유신생은 아이에게 천유안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이유로 아지의 적개심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지의 집에서 발견된 작물을 이용해 아지의 자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99년 5월 3일 피고인 아지 디민하오 소샤오핑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여성 모욕죄 등 여러 죄목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지의 초기 단원 중 왕텐신, 장젠, 자오샤빈도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아지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역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쌍하지만 매우 증오스러운 인물입니다.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는 개과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타락시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주민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 몇십 위안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로 삼겠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지의 본명은 펑마오지로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사찰에 맡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지에게는 친동생도 있었고 그 역시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픔을 견디며 구걸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출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형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린 시절은 아지가 자신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나중에 그 상처 입은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지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